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목포에 가서 전우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목포 서산 온금지구의 그 근대문화 가치가 있는 그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마포에 있는 제 지역 사무실에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우영 선생님 그 트윗을 통한 그 많은 팬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관리를 받고 있죠. 많이 혼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씩 혼나고요. 네. 선생님 뭐 거의 카리스마가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고 어디고 선생님 네. 거의 오유고 이런데 뭐 그 선생님 그 트윗이 없는 날이 없어요. 뭐 자주 써서 그렇겠죠. 예. 하루에 몇 개씩이나 올리세요? 많을 때 한 너덟 개, 적을 때는 한두 개 뭐 이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그 트윗이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 촌철살인의 그 선생님의 인사이트가 보여서 참 감동이고요. 저도 선생님을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네.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에 국정교과서 네. 그것 때문에 만났군요. 네. 사실은. 그때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촌철살인이라고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살인이 싫어요? 예, 싫어요. 선생님, 살인이 싫어. 선생님 단어의 그 원래 뜻을. 예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네. 트윗글 가지고 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때도 이제 출판사 쪽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길래, 살자를 활자로 바꿔달라. 촌철 활인. 예, 저는 사람 살리는 걸 쓰고 싶다. 활명수의 활인가? 그렇죠. 활명수의 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말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당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 2015년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국정교과서 예. 이야기가 터졌을 때 제가 뭔가에 꽂혀서 그 도종환 지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학자들 회의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그 야당에 자격이 없다고 호통을 친 그 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거를 제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생각으로 나서서 그때 그 국정교과서 관련돼서 현수막이랑 그 홍보를 했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근데 지금 도정환 장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했던 행보가 우리 손 의원이 들어왔을 때 했던 일 중에 최고였다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을 약간 이제 조금씩 예. 바꿔가지고 그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현수막을 걸었었죠. 그때 그 새누리당 측에서 펄펄 뛰며 난리를 쳤던 거 선생님 기억하세요? 뭐,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한 일일 테니까요. 급소를 찔렸을 때 예.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제가 뭐 종편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그때도 우리 당을 이제 폄하했던 사람들이나 또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뛸 때는 우리가 잘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얻은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관련되는 그런 그 홍보전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았던 게 전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거야 뭐 이제 사실은 역사의 본질을 할까요? 또는 역사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에 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뭐, 왜 그러는지를 뻔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뭐. 예.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트위터에 그냥 쓴 글을 손 의원님이 더 멋있게 바꿔가지고 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확산시켜 준 게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고, 아니에요. 예. 그때 선생님은 이제 역사학자로서는 특히 그 순간에 본인의 사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우셨겠죠. 언제나 그렇죠. 사실은 역사는 지난 일인데요. 그게 계속 현실에 소환되면서 현실에 대한 좀 생각을 바꾸고
또는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고 하는데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고만 보더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 이제 국군의 날 이제 좀 날짜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부 역사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또 어제 오늘인가요?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가 갔던 길 또는 이제 손기정 선수가 갔던 길, 그러니까 이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길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 이게 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과거의 일을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실에 좀 닿아 있어요.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게 바로 반복을 그런 떠나서 얘기군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또는 이제 제일 확실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역사에서 유사한 경험을 찾아서 반추하는 거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행로. 이에이치카가 얘기한 것이 이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 또는 이제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고 산자가 죽은 자를 되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런 거거든요. 대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화 때문에 뭐 매사가 사실은 모든 이제 정치적 또는 이제 경제적 사건 하나하나가 좀 역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뭐 외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면은 인간의 갈등 구조는 참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쟁도 것도 그렇고. 있고 아닌 네.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실과 네. 거짓의 그런 예. 이제 문제들도 그렇고 오늘은 호외입니다. 예.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추석 전후 해서 저희가 역사 알바를 한 12번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목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호외로 선생님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 번개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목포 이야기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근대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 목포의 가치는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 지역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포인데. 제가 유권자라서 네. 손 의원님이 제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동네 이름이 마포구잖아요. 네. 목포는 목포잖아요. 네. 이제 포라는 이름부터 좀 하고 네.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항구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네. 그죠? 근데 항구인데 순 우리말로는 개라고 그래요. 갯벌할 때 개. 갯벌할 때 개. 갯내음 할 때 개. 네, 그렇죠. 갯마을 할 때 개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물이 차면 밀물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에도 개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분다든가. 그러니까 고수부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물이 불 때는 물이 되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묻이 되었다가 정체가 확정하기 어려운 거죠.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순우리말로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포도 옛 이름은 순우리말로 삼개였어요. 예, 마포의 마자가 삼배할 때 삼이거든요. 그래서 삼개라고 불렀고요. 근데 한자로 쓸 때는 좀 나눠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포, 지금 보면 서울에도 한강변에도 보면 마포, 영등포, 반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역으로도 지방에 보면 바닷가에도 목포 또는 뭐 이제 당항포, 삼천포 이런 거 있고요. 손 의원님 옆에 있는 저거 한번 들어 보여주시죠. 예, 글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포자가 물가에 이제 돛단배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돛같이 생겼어요. 설명을 예. 듣고 보니까. 예, 예. 네네. 그래서 돛배가 정박할 수 있는 큰 개가 이제 포고요. 또 이제 그보다 좀 규모가 작아요. 서울에도 꽤 많아요. 노량진, 동작진, 양마진. 한강진. 그렇죠. 예. 그런 진짜는 저 옆에 글자를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노를 잡고 있는 모양 요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포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진해는 노를 져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포는 예. 이 돛배가 돛을 올리고 돛배가 예, 들어오는 들어온 거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어요. 큰 근데 배, 나중에는 작은 배네요. 별 차이 없이 이제 보면. 쓰게 네네.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배 닿는 항구들을 포진 이런 식으로 이름을 했고요. 그래서 목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굳이 역사를 따지자면은 삼국 성립 이전부터 당연히 항구였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 우리나라가 배가 들어왔다는 이제 호남 말씀이죠. 일대에서는 이제 일본, 중국, 심지어 저 인도까지도 배로 왕래하던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항구였고요. 근데 이 항구의 중요성이 이제 급작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급격히 높아진 것은 1897년에 이제 개항하면서부터였죠. 1897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또 굉장히 한 의미가 말씀 있는데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2017년이잖아요. 네. 120년 됐거든요. 목포 개항 120년이고요. 우리가 120주년을 기념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선포가 됩니다. 이때 대한이라는 국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이른바 주권의 소유를 황제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일 뿐이고 대한이라는 국가가 생기지 120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부를 때 이 국호가 생긴 지 120년이 됐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포항이 열린 개항이 된 1897년과 대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같은 해군요. 예, 같습니다. 조금 이제 목포 개항 결정은 대한제국 선포보다 먼저 한 서너 달 먼저 개항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개항이 실제로 된 것은 대한제국 선포 한 달 후 1897년 1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대조선국 목포항이었다가 개항 당시에는 대한제국 목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또는 병자 수호 조교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일본과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통상조약을 맺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쓴다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동적으로 또는 이제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된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지역 명칭을 보면 이제 행정구역 명칭을 보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예요. 여기가 조선시대 지명이거든요. 조선시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이 중심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라도도 그렇고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긴 하지만 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요. 광주가 떴고 광주가 크고요. 네. 또 영남에서도 부산이 컸지. 이제 경주, 상주는 네, 전부 작은 도시고 부산, 대구가 크죠. 충청도는 또 대전이 컸고. 그렇죠. 충주, 청주는 다 변두를 밀려나잖아요. 기차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이제 중심 도시들이 쇠락하고 주로 이제 제국주의 국가 또는 침략 국가와 직접적으로 교통선이 닿는 도시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인재와 물자가 서울로 들어왔다면 개항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물자와 인재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 그러니까 문화 또는 물류 또는 이제 뭐랄까요, 학문, 사상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도, 다른 나라의 중심 도시와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부산 같은 데도 그런 목표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바닷가 옆에. 그 목포도 그러면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병자 수호조교 당시 요구했던 개항장이 부산, 원산, 인천 3항구였어요. 여기가 개항이 된 것이 이제 부산은 1876년, 그다음에 원산은 1880년, 인천은 1883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는 이제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항된 것이라면 1897년에는 목포와 이제 평안도의 진남포 두 항구가 개항이 되는데 이건 조금 개항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 무역을 통해서
즉 관세 수입이 들어옴에 따라서 개양장을 늘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편의를 봐주면서 제국주의 우리도 국가에. 뭔가 수익이 있었구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황실로서는 고종으로서는 네. 이제 관세 수입을 좀 늘려서 네. 재정난을 좀 타개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그것도 거죠. 일본 사람들의 계략 아니었을까? 돈 좀 떼어주면서 지네들 또 더 많은 거를 빼가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제국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확장되면서 그 무역 속에서 관세 수입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점이 국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훨씬 더 컸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은 조선 또 대한제국의 곡창지대였거든요. 근데 곡창지역이었고 당시 일본이 조선에 요구했던 조선에서 바랬던 대표적인 수입품이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막 일본은 이제 수행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전되고 이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서 노동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많이 진전되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일본 쌀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니까 조선 쌀에 대한 요구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호남 지역의 곡창지대의 쌀, 콩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가죽, 사금 이런 걸 수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 수입항으로서 목포항이 이게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인데 조선 정부도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셈이 돼서 개항하자마자 목포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이 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목포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또 어민들이랑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목포는 그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항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이제 사실은 포구가는 사람 살기 안 좋은 데예요. 옛날은. 지금이 이제 방파제 다 정비하고 축항 공사에서 바닷물 들어오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돼 있지만 그땐 툭한 물 들어오던 데라.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오고 뭐 언제 해일이 날지 모르고요. 이래서 바닷가 가까운 곳은 이제 거주지로 만들어지질 않죠. 그리고 또 이 목포항 원래 살던 주민들도 대개는 이제 여기가 호남 지역의 조창, 그러니까 조운의 중심지였어요. 거기다가 배에다가 쌀을 실으면 이 배가 서해안 따라 쭉 올라와서 강화도 앞바다를 거쳐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렇게 보면 뱃길의 이제 서남단 종착점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곳이어서 조선 시대에도 그쪽에 이제 객주 이런 이제 그 쌀 취급하고 객주나 이제 뱃사람들 사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항을 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쪽에 원래 조선 사람들 살던 곳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조금 인천도 마찬가지고 원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신항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일본인 거류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유달산 쪽은 목포 원래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하고 가까우면서도 일본인 거주지를 따로 만들었던 곳에 해당하죠. 그게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농업을 주로 하며 살았다면은 지금 목포에 아주 많이 남아 있는 흔적들은 대부분이 상업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상복합 얘기를 하지만 1층에 가게고 2층에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들이 뭐 수천 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를 사실 어릴 때 한번 가보고는 이번에 그 경선을 준비하면서 작년 가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아주 놀랐던 게 하나가 첫째 유달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랬고요. 그 바위하고 이게 길게 된 산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놀랬고 두 번째는 유달산이 너무 낮아서 또 놀랬어요. 유달산을 보고는. 그리고는 저는 사실 명동의 그 적산가옥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목포를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경선을 준비하고 이제 예총 그 전남 지부 관련돼서 이제 그 제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하러 각 도시를 돌면서 저는 목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목포는 지금 이런 집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빈집들 이제 불 다 꺼지고 다 다른 데로 이사가고 남아있는 집들 노인들만 살고 계신 그 집들 이게 보물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둘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달산 주변에
거기 그 옛날에 경찰서가 있던 자리에도 고층으로 빌딩 하나 올라가 있고 또 그 옛날에 법원이 있던 자리에는 또 지금 뭐 아주 엄청난 대형 교회가 들어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교회들은 참 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살아 있는 게 일본 영사관이 살아 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목포에 남아 있는 근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또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꽤 많을걸요. 뭐라고 일일이 짚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항장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부터 개항하기 시작한 이 개항장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 바닷가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뭐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 진남포 이런 데들이 다 막 그런 옛날에 이제 북한까지 지역까지 포함하면 도시들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일본이 조선 물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또 거기에 수탈에 이제 천병들인 일본 상인들을 보내서 형성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많고 일본인 주거지들이 많고요. 또 일본의 특징적인 상업용 건물들, 이게 이제 장옥이라고 그래요. 세장형 주택이라고 그래서 도로면에 좁게 내고 그 안쪽으로 길게 건물을 짓고, 선생님 잘하시는군요. 2층을 짓고 1층은 점포로, 2층은 상점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상가. 일본어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글쎄요. 나가미찌인가 뭔가 네.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글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짓는 건물들이라 지금 아까 저 두 개씩 붙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붕을 함께 쓰고 있는 서울에서는 집들이 이제 있고요. 충무로, 명동에 그런 건물들이 많았고요. 제가 또, 명동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이제 개항장 도시나 이제 일본과 직결된 도시들이나 본정이라고 부르는 지명들이 있어요. 혼마치, 메인 스트리트라는 뜻이죠. 서울의 혼마치가 충무로로 바뀐 것도 이게 일본인들의 혼마치였기 때문에 충무공의 시호를 따서 해방 이후에 바꿨던 거거든요. 길을 누르려고. 예,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했는데, 그게 이제 건물주들은 일본인들이고요. 사는 사람들 일본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개항장 도시들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되면 일본인들이 대체로 이제 부자잖아요. 네. 부자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부르는 이름이고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우리를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였어요. 그리고 네. 1930년대까지는 침모라고 불렀어. 바느질했구나 그때는. 뭐 그걸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었고. 일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요보,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인들이 아내와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을 여보. 예, 여보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라 부르고 여보라고 집안이라는 주부를 그렇게 부르는 이름을, 이제 언니 뭐 이러듯이 그런 그렇죠. 주부를 자기들은 하녀를 부르는 이름으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안 가사 노동자들도 이제 한국인들이 했었고요. 더 문제는 이제 이게 항구니까 배들이 들어오면 배에 이제 쌀을 실으면 쌀도 실어야 되고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면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시식 물품, 성냥이라든가 이런 거 하역하고요. 하역 노동자들 역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다 거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목포는 우리나라 최초로 부두 하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언제쯤입니까? 1898년.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개항된 다음에 최초의 하역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해운 노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기념을 안 해서 그 그렇죠. 자리가 어딘가요? 그러면 목포 부두 바로죠. 거기가 지금 부두라는 데가 지금 그 옹금지구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거길 겁니다. 저는 지금 목포를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봤더니 이제 이게 목포예요. 여기 위에가 크게 보였을 때. 그런데 이제 이쪽이 이제 서해고 이쪽이 남해입니다. 요 구층에 이렇게 이제 목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항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열렸던 항이 아마도 이게 지역적인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유달산과 관련해서는 노적봉 설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적봉이 여기 있으니까. 예, 노적봉 설화가 있고, 이 노적봉 설화는 이제 충무공이 그 외적과 싸울 때 이제
군량미가 이렇게 많다라는 네네네네. 걸 과장해서 왜적을 위축시키기 네. 위해서 그래서 목포진. 노적봉이 네네네.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서도 수군의 주요 이제 사실 보면은 요새예요. 여기가 바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포항이 주로 이제 거래를 했던 곳이, 그러니까 부산항은 시모노세키를 통해서 일본 이제 혼슈하고 연락이 됐고요. 목포항은 하카다를 통해서 일본 큐슈하고 많이 연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서남 쪽이죠. 그러니까 서남 쪽이죠. 서남 쪽 끄트머리 이쪽 항구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뭐 제가 그러면 그쪽은 잘 지금 모르니까. 이 항만 항구 노조도 여기서 있었을 가능성이 그 있다는 노조가 거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노조 같은 건 못 만들고 워낙 이제 저임금에 혹사를 당하니까. 일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당한 건가? 그렇죠. 구조가 뭐 십장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본인 특유의 제도예요. 일이라는 게 뭐 일본 사람들의 일이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십장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10명 정도씩을 거느리고 일꾼을 담당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어났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인들, 잘 사는 일본인들과 못 사는 조선인들, 그리고 힘든 일하는 조선인들이 생활 공간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다. 흥미로운 일인데 1935년에 이제 그 유명한 가수 이난영 씨가 목포의 네.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목포의 눈물은 있어도 부산의 눈물, 뭐 군산의 눈물 이런 노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목포의 눈물 가사가 놀라운 것이 이제 2절 그 구절이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로 시작해요. 그럼 300년 원한이 뭐겠어요? 임진왜란이지. 그렇죠.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눈을 속여서 그러니까 검열의 눈을 슬쩍 피해서 메타포를 갖고서 이렇게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짝 넘기면서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예. 이별의 눈물이냐 하면서 이 뒤번엔 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300년 임진왜란 이후로 이 1937년을 얘기하는 임진왜란때 겁니다. 그렇게 당했고 일본 그 수군들이 계속 이제 공격해 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한을 잊지도 못했는데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하역 노동자로 또는 이제 가사도우미로 뭐 요즘 표현으로 이런 걸로 학대당하고 천대당하는 이제 목포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게 이제 당시 대중적 공감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뭐 서울에 대해서도 뭐 황성레터 같은 노래들 서러움에 좀 그러면 이거는 꼭 무슨 연인 간의 얘기라기보다 뭔가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확 드네요, 선생님. 이저 검열과 탄압과 이런 것들이 심한 시대에는요. 뭐가 발전하냐면 지금 그 은유. 메타포가 발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돌려서 자기 뜻을 마치 연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그 하늘 얘기하는 여기 민족적-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이 막 목포의 서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 이게 300년 원한 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일 수도 있고요. 예, 조국을 자기가- 잃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과의 이별일 뺏기는 수도 있어요. 것일 수도 그걸 다 있고. 뺏기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선생님 여기 맨 아래가 전 지금 이게 되게 새롭게 보이네요. 예.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이에요. 뒤는 예. 서름으로 눈물로 갔다가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단순한 이제 세속적인 또는 통속 당신이 표현을 하면 통속적인 사랑에 관한 신파조 노래로 이제 소비가 됐지만 사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민족적 이제 분노, 울분, 서름 이런 것들을 담는 거죠. 그 신파를 지탱한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목포의 이 서름과 이 목포의 눈물과 목포의 사랑을 다시 저 명동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목포를 갖고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가사들이 또 다르게 또 다가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서산 원금 지역의 그 소식 들으셨죠? 예, 예. 선생님 그게 유달산 아까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낮아서 놀랬다고 말씀드렸죠. 유달산이 288m예요. 근데 그쪽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낸 높이가 25층이었는데 유달산의 80%를 가리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유달산이 다 가로막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 너무 아름다운 저 바닷가도 자기들이 봐야 되겠고 바다 쪽에서 바라보는 유달산도 자기들만 보겠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여기에 대해 선생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길어져도 괜찮겠죠. 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산이 2개 나와요. 네. 바다는 하나 나오고요. 강은 맞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구나. 동해물이 나오고. 백두산이 나오고 네, 남산이 맞아, 나와요. 맞아.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게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뭐 손 의원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저한테 전기를 심어준 산이 무려 7개예요. 아마 산이 안 들어가는 교가 부르면서 자란 사람이 한국인 중에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뒤 산에 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요. 같은 산을 함께 보면서 형성되는 공동체예요. 맞다. 산악에 관한 시선 공동체예요. 모두가 뭐 멋지다, 남산이든 선생님. 관악산이든 이걸 보잖아요. 맞아요. 목포는 유달산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목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이 유달산을 함께 본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아파트가 산자락들을 잠식하면서 산을 함께 보는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어요. 선생님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요. 저는 더 심해요. 부산도 그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 아파트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지역으로 가면서 특히 산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쳐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허가 문제가 좀 느슨한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임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에 이제 지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임야는 원래 우리가 안 건드리는 곳이었어요. 제가 왜 애국가에도 산이 나오고 교가에도 산이 나오고 한국의 공동체가 산을 같이 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사람들의 전통 문화가 산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함부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산에는 산 사람이 살면 안 되고요. 죽은 사람 집만 지었어요. 사당들.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선앙당?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산인가요? 예. 산에다가 모시는 거군요. 그렇죠. 산은 죽은 분들만 사는 곳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배우네요. 못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산의 공동체라는 우리 마을 얘기나 산소.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선생님. 똑같은 귀신이라도 물에 살면 물귀신이고요. 산에 살면 등급이 높아서 산신령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물귀신과 산신령. 다르죠. 아, 그만큼 선생님, 이제 진짜 산을 파고들어서 사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한국적 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주로 이제 60년대 개발 시대를 맞으면서 또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인당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욕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거 면적을 확대하려는 욕망과 결합하면서 주로 서구적이거나 일본적 공간관이 개입해 들어오면서 산을 깎아먹는 일들이 이제 흔해졌죠. 그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집을 안 지었던 산자락이라고 하는 곳이 새 주거지로 개발하기에는 제일 편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나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우리가 발전의 초기 과정에서는 산자락부터 깎아먹어요. 근데 처음에는 산자락 아파트들이 뭐 4, 5층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못 지을 때 산자락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아파트들이 산에 들어가요. 예.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문제들. 지금은 부자들이 산으로 가는데. 예. 네.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삼선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잖아요. 아, 지금 거기도 끔찍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고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경관을 보고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산을 가리는 것이 공공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해악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을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유달산을 다 볼 수가 있겠죠.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내려다보고 바다도 옆에도 보고요. 보고. 네. 근데 이제 목포의 다른 분들은 유달산을 안 못 보이는 보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목포 시민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해체해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돈 또는 이제 집값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공간 안락한 삶 이런 데 대한 욕망들이 이제 공동체 파괴를 가볍게 하는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후 한국의 새롭게 형성된 그런 문화적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진짜, 저는 이 장소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 동네를 이제 보리마당이라는 이쪽하고 이어지는 지금 옹금동 이쪽 부분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8,000여 평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내화라는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장은 폐쇄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벽돌과 기와를 찍어내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선 내화라는 그 회사가 참 놀랐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나중에 그 사주셨던 분이 자기 이름을 써서 이훈동 정원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옆에 박물관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목포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하고, 지금도 이 다른 곳에 회사를 크게 갖고 있고, 아마 목포에선 제일 큰 회사가 아닐까? 근데 그 회사가 아직도 이게 조선내화라는 이 옛날 공장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서산원금지역 발표를 한 것을 보니 이 조선내화의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선내화입니다. 요게. 이게 위에서 유달산 쪽에서 바라본 조선내화고, 여기서 바라본 지금 앞에 바다 풍경입니다. 이런 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조선내화 부지를 메인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산에 있는 집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이 350세대의 조합원들이 이제 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21층짜리 아파트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 모든 뷰는 다 가려지는 거고, 바다 쪽에서 바라보는 유달산도 전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달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여기 앞에 21층짜리의 아파트 군이 1,400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이런 계획이 백주 대낮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선생님 모시고 이 조선내화 근처의 동네를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 조합원들은 오랫동안 또 아주 낙후된 곳에서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기를 원하시죠. 이제 이분들 사이에서 얘기들이 조금 더 이제 조정이 되고 서로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를 못하고 오늘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조선내화라는 그 회사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건물과 이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 계양장 지역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의 주역들은 전부 이제 일본인들이었죠. 그러면 이 조선내화도 처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죠. 일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목포든 이제 부산이든 아예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협의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시의회쯤 될 거예요. 부협의회가 있고요. 또 각 부에 상업회의소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데, 이런 회원 자격 자체를 무조건 일본인이 다수가 되도록 투표권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들은 전부 일본인 MBC 이사회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일본인. 그래서 이제 그 부협의회든 이제 부상업회의소든 간에 이런 데도 보면은 의장은 일본인, 그다음에 부의장을 둘씩 줘요. 제1부의장은 역시 일본인, 제2부의장만 조선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도시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인들이 들어왔냐면, 첫째로는 이제 그 호남 일대 대지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거나 뭐 왕실 토지를 이제 그 동양 척산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만 얘기하고 그다음으로 가시죠. 동척이라고 한. 네네네. 그게 이제 이 조선의 후진적인 농업을 개발해서 선진 농업으로 바꿔준다, 개척을 한다, 이런 취지는 그랬어요. 명분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조선 사람들의 땅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왕실 소유지라든가 토지조사 사업 과정에서 공유지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전부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이거를 일본인들에게 불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선진 농업 이민을 이식한다가 아니고 이제 명분은 세웠는데 실제로는 농사를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땅만 소유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소작인으로 부려서 이익만 취하는. 그러면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그 목포에 일본 영사관 그 앞 길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점이라는 얘기였죠. 동양척식회사가 그렇게 이제 척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일본인들한테 토지를 불화해 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일본에 이제 작은 농토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여기 들어오면 넓은 땅을 사요. 그럼 그거를 마름을 통해서 경영시키고 자기는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일대의 지주들이 모여 살았던, 그러니까 전라남도 일대의 지주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목포고요. 그러니까 부자들 동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에서 갓 나온 이제 최신 상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질비하게 들어섰고요. 또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에 일본은 이제 건축 재료들 만들어서 파는 이제 일이 필요했어요. 일본으로 나가기도 했나요? 이제 1930년대,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40년대 들었으면 미국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937년부터는 이제 바로 전쟁 경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경제 중에서 이제 전 군수공업체 공장 건설을 위한 벽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조선내화라는 회사는 1938년에 사토 아키우라고 하는 이제 목포 거주 일본인 부자가 몇몇 이제 목포에 있는 일본인 부자들의 자본을 모아서 세운 일본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벽돌을 생산했고요.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항구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생산한 벽돌을 바로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도 당시 그 경인공업지대라고 해서 영등포 그리고 이제 인천 배로 인천으로 갔구나. 그렇죠. 이쪽으로 네. 갔고요. 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영화화돼서 얘기됐던 그 남양군도라고 해서 심지어 뭐 오키나와라든가 일본 큐슈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군수공장들을 세우잖아요. 네네. 이쪽에 필요한 벽돌들을 생산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 보니까 바로 바닷가에다가 공장을 세웠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다 두 가지를 많이 따져요. 첫 번째로는 교통편이고요. 그게 부둣가 가고요. 두 번째는 원료 입수가 용이 안 가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원료를 입수를 했을까요? 뭐 추정컨대는 유달산 일대 흙을 쓰지 않았겠나 싶고요. 그 흙을 운반하기 위한 좀 갱도나 시설들을 만들었겠죠. 갱도가 있어요. 예. 선생님 이게 지금 지금 이 조선 내화 안에 예. 너무 놀라운 이런 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뭘 날랐을까 했는데 이게 흙을 갖고 오는 데였나요? 그렇죠. 벽돌 굽는 공장이니까 벽돌 굽는 흙을 바닷가에 가까운데 바닷가 흙은 염분 때문에 벽돌 못 만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쪽으로 산 밑에 흙들이나 이걸 퍼다가 이제 연결된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산기슭. 유달산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갱도였길래 이게 그럼 지금 이렇게 보기도 길이가 네. 굉장히 길어. 이것은 제가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의 큰 공장 단지죠. 이건 공장 네. 개별 건물이 아니라 공장 단지는 거의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 가치로 보자면 이제 등록문화재 가치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건물 자체로 놓고 보더라도 뭐 그게 아니면 적어도 시도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 보는데. 갱도는 저는 이게 탄광에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벽돌 공장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서대문 형무소 뒤쪽으로도 갱도가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사형수 시체 처리하기 위해서. 아, 그거 얘기 정말 들은 적이 있다. 예. 네네네. 이제 이런 갱도들은 흔히 만드는 이제 그 산업 시설들이죠. 원료 공급 시설들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통 지하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건가요? 여기 같으면 1층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 벽돌 굽는 이제 그 자리로 오는 자리로 거겠죠. 오도록 하고 원료 공급지 흙을 퍼담아서 화체에다 실어서 갱도를 이제 레일을 통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인위적 컨베이어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 근대 산업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유적에 속할 거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여기는 누가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그동안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37년부터 45년까지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부 군대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 그럼 군대로 가면은 일본의 공장, 지금 벽돌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탄광 이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한국 젊은이들은 군대로 일단 안 끌어가요. 군대 조선 원래 징용이라 그래서 군대로 끌어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징용은 이제 노동력을 끌고 가는 거고요. 아, 징용이 그렇구나. 징병은 군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징병, 징용. 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왜 징용이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징병제는 1944년에 발표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군대로 데려갔다가 가서 총 주고 훈련을 시키면 막상 전투가 났을 때 뒤에서 쏘지. 뒤에서 중국군을 쏘겠어요? 독립군을 쏘겠어요? 그렇지. 일본군을 쏠 수가 있다고 맞다. 싶어서. 그러면 그 징병은 상당히 그렇죠. 위험한 거였네. 그래서 그 징병이 앞서서 이름 바꾸라고 그러고 일본말만 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색채를 없애버리고 일본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징병제 실시를 징용이구나. 위한 전제였고요. 아직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을 때는 이제 감시하에서 노동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징용령이 나오는 건데 징용령 이전에 먼저 이제 사전 단계로 일본인들이 했던 것이 지역 간 노무수급 조정령,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 이런 법들을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조선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은 탄광에 보내도 되겠다. 이 사람은 벌목장에 보내는 게 낫겠다. 벽돌 공장에 보내는 게 낫겠다. 공수 공장에 보내도 되겠다. 이걸 판별해서 일본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공장들의 노동력을 징발해서 보내는 거죠. 그걸 징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징용 전 단계가 모역을 시키는 거구나. 이 작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징용 끌려간 사람들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군함도라는 영화가 이제 다뤘잖아요. 군함도 그렇죠. 군함도를 이제 일본인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제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내화 같은 공장도 벽돌 공업이 이게 이제 산업 우선순위로 보면은 군수공장보다는 떨어지는데 군수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 시설물이 또 재료가 벽돌이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생산이 굉장히 좀 시급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쪽의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초기에는 있었겠지만 분명히 40년대쯤 되면 이렇게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징용은 일본은 탄광에만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회사나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일을 노역을 했던 조선 내 사람들이죠. 군수공장, 군수산업에 필요한 곳에 끌려가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모두가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월급을 압류를 해서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인 뭐 애국 채권을 사게 하든가 무슨 그 국민 통장에다 저금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월급을 거의 안 줘요. 실제로 뭐 명의는 주지만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저임금에다가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선 내화 공장도 한반도 내의 군함도다. 또 다른 의미의 군함도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이 조선 내화가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언젠가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이제 불화를 한 일본인 거구나. 공장, 주택, 그 사무소 건물 이걸 전부 이제 적산으로 분류를 해서 미군정이 귀속 재산으로 이제 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화를 하죠. 그래서 47년도에 한국인에게 불화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소유주가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징용을 당했던 그 모든 흔적이 그대로 있는 채로 한국 사람이 이것을 다시 운영하게 된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말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지대한 이런 그 갱도 같은 이게 뭐죠? 뭐라 그랬죠? 이게 갱도죠. 갱도죠. 예, 예. 이 땅을 뚫어서 그 그렇죠. 이 흙을 날랐던 예, 예.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혼맛지로 본정통으로 이 사용했던 그 거리를 명동의 그 뒷골목이죠. 그 거리를 이 우리가 충무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의 흔적의 기운을 밟았듯이 여기도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둔 채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뭔가 이걸 밟고 놀고 사람들이 여기서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된다면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일 텐데 왜 여기에 이 목포시나 이런 조합원 분들은 여기다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21세기 이제 OECD 국가가 됐잖아요. 세계 경제 규모 11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선진국 되려면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한국에 이제 오는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느낀 바로는 그래요. 어떤 도시에 갔을 때 도시에 크레인이 많이 보이면 공사 현장이 많이 보이면 개발도상국이에요. 크레인이 안 보이고 낡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으면 거기는 이제 선진국 역사 도시죠. 뭐 로마, 파리, 그렇죠. 런던, 그 베를린. 도시는 다 보호받고 있죠. 이런데 뭐 규제도 굉장히 심하고요. 노트 하나 받기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 뭘까요? 그게 산업적으로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서 꼭 그 지역에 가서 그 도시를 봐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단절되지 않은 근본이죠.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학자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보다는 자기 성찰, 역사 보존, 이것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선진국적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낡은 것들과 어울려서 잘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선진국민이고요. 낡았다고 해서 다 부수고 뭐든지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강박증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반세기 60년대부터 엄청난 개발 열풍 속에 살아왔어요. 그 관성이 아직도 남아서 낡은 것들은 빨리빨리 헐어버리고 새 걸로 계속 짓는 것이 발전이고 이제 역사의 진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뭐랄까요, 경향성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고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의 좀 자존심에 맞게 낡은 것들과 성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낡은 것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 것보다 새 것은 새로 가치가 지으면 되는 것이죠. 계속 감가상각되는데요. 낡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골동품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시점까지는 골동품이 중고품이 될 때까지는 가치가 계속 감가상각이 돼요. 근데 중고품 시대를 잠깐 넘어가면 골동품으로 바뀌어요. 골동품은 1년이 지날 때마다 가격이 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화의 추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오래된 가치들은, 역사적 가치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도심의 한 중앙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한테 그 불편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니 그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재생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이 목포가 이런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 공장이라든지 그 집들이 아직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면 좋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제시대의 잔재들은 전부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친일파냐? 너는 부자편이냐?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 일제시대에 이것이 잔재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면 저는 그건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시간이 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담고 가면서 지금 우리의 가치를 그 안에 부어 넣어서 더 문화적인 그 훌륭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그 일제시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헐어버려야 된다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자기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 국민적 자랑거리들을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역사를 통째로 성찰하는 자료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그래요. 문화유산 중에서도 예컨대 뭐 한글, 경복궁, 뭐 남대문처럼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를 담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이제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유적들 자기 잘못이고 부끄러운 건데 남겨야지. 보존하거든요. 중국 청도에 가면 독일인들이 1910년대에 만들어 놓은 이제 식민 도시가 있어요. 뉴욕의 9.11. 예. 그런 것들을 다 보존을 하고 그것이 이제 청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끄럽거나 또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유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역사를 만든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상 그거를 빼버리고서는 우리 역사를 온전히 알 수 없다가 첫 번째고요. 또 이게 일본이 침략과 관련된 유산들에 대해서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왜 외놈들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대를 우리가 피해를 입었던 시대로 기억을 한다면 저런 것들은 일본이 식민지에 피해를 입힌 증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도 피해자가 강도 피해 당했다는 것이 영 못마땅해서 강도가 자기를 위협했던 칼을
이거 기분 나쁘다고 내다 버린다면 증거물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 네거티브 헤리티지도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다. 또 그것이 그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이제 삶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요소라면 그거를 억지로 지워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런 기억들을 간직하면서 저게 우리 역사의 한 구성 요소였고 이제 우리가 저 시대에 만들어진 태도, 습관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좀 자료로 삼는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제 저런 것들을 보존하느냐, 지워버리느냐. 쉽게 말하면 이게 자기들의 이제 가치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지워버리고 파괴하는 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요. IS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 종교적 그렇죠. 페르시아 언어를 없앴죠. 역사를 말살하고. 세계적인 유물들 다 파괴하고요. 그렇죠. 이게 자기들 종교 이념 또는 자기들의 자부심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말하는 네. 패턴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더 성숙한 사람들,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 사람들일수록 저렇게 자기의 이제 가치 또는 자기 전통과 배치되는 유물이라 하더라도 자기 역사 속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성숙한 시민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터키만 해도요. 그 소피아 성당의 성소피아 성당의 그 벽에 전부 코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벽을 걷어내니까 안에 성경이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터키 정부에서는 그것을 걷어내면서 안에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다 다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그 헤리티지, 그러니까 네거티브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요. 근데 그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저는 그게 포지티브로 와닿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 가리고 싶거나 부끄러운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쉽게 생각이 말하면 들죠. 이게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것이요.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존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네거티브가 더 이상 네거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저런 것들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저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감이라든가 성찰의 의지가 없으면 네거티브 헤리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반이슬람적인 것들이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라든가 기독교 유적들을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협소해서 그래요. 그들이 그만큼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축성을 극복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저건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오늘 거죠. 짧은 시간에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늘 사실 목포의 그 근대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요. 제가 오늘 목포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에서 이것을 개발하자 말자 하는 그 찬반의 대열에 제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불편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던 분들,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지역을 도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예산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도시 재생의 예산이.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그분들이 그 집을 그냥 유지하고 살면서도 제대로 쾌적하게 그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밀어버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그것은 제가 나서서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그 논제를 갖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 디자인을 전공하고 우리 전통 문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경선 때부터 지난 가을부터 이제 호남을 내려갔고 특히 목포를 많이 데려갔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그런 적산 가옥을 보고 많은 감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강남의 아파트도 한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투기라든지 뭐 어떤 땅값을 올려서 뭐 재산을 늘리고 하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과 박물관의 건물을 갖고 있지만 저는 남한테 세를 주고 그 세를 받아먹고 살았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포를 가서 보고
이 목포를, 이 적산가옥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누군가가 제대로 이 목포의 적산가옥을 원상복귀를 해서 되돌려서 살리면서 그 역사적 가치 위에 예술적인 그런 호흡을 불어 넣어준다면 한 목포시에서 그 적산가옥이 있는 동네에서 한 100가호만 그 일을 시작한다면 전 동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가까운 조카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경리단 길에 작은 그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월세가 올라서 참 불행하다고 본인이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 조카한테 목포에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뜬금없이 고모가 목포 얘기를 하니까 뭐 뜨악해 하다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가 집세를 내는 돈, 그리고 네가 가게 월세를 내는 돈을 내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을 통틀어서 그 목포에 작은 집을 한두 개 사서 네가 살면서 거기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든지 카페를 하든지 하면서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네가 바닷가 마을에 살아볼 수 있게끔 고모가 도와주겠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 간단한 일이죠. 뭐 제가 증여를 한다든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목포에까지 내려가서 뭐 집을 사고 싶고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 서산 원금지구에 이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니까 바로 제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손혜원이 목포에 땅 투기를 하러 들어왔다. 뭐 조카 이름으로 차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명으로 땅 투기한 증거 갖고 오시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땅에도 관심 없고요. 투기에도 관심 없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을 하나 갖고 있지만 어떤 때가 되면 지금 통영에 나전칠기 학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제가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통영이나 목포에 제가 재단에서 제 재산을 이제 털어 넣어서 그런 나전칠기 양성소를 만들다가 제가 죽을 때쯤엔 어디다 기증을 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땅값을 올리면서 그 목포에 투기를 하고 싶은 마음 꿈에도 없는 사람이고요.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 지나면서 제가 내려가면 그 잘 수 있는 그런 한 작은 집 하나를 해서 뭐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이렇게 목포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팟캐스트에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목포에 내려와라. 목포에 가서 살아봐라. 여기서 우리가 문화단지를 만들어보자. 가나자와라는 일본의 공예도시가 17년 동안 시장 한 분이 계시면서 인구를 5만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곳에 21세기 뮤지엄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수천 배로 늘려서 지역을 살렸습니다. 저는 목포가 가나자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 온금 지역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저는 서산 온금 지구는 물론이고요. 목포 구도심에 그 옛날 집들에 사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집 팔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1, 2년만 참으신다면 그 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10조가량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할 것입니다.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목포에 즐비한 그 오래된 이 서산 온금지구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장과 유적과 집들은 다 아마도 도시 재생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일을 주도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저는 목포의 가치를 제 나름대로 보았고 그래서 저는 목포에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얘기를 참 하면서 여기 아까 보셨죠? 목포의 눈물. 이것이 어떤 은유 기법으로
목포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난영을 그 시대 최고, 지금도 우리나라 트로트의 거의 여왕이며 가장 효시였던 이 이난영이라는 목포 출신 가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 잃은 서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저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느꼈고요. 저는 목포의 서름에서 시작해서 목포의 눈물로 갔다가 목포의 노래로 돼서 목포의 사랑이 된 이 가사에 나오는 이 네 개의 그 목포를 중심으로 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목포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목포가 그야말로 전 국민의 사랑이 되는 그 때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대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조금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주말에 하마터면 목포로 내려가실 뻔 했었는데 이렇게 그 어렵게 자리 만들어서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말씀. 많이 이제 해명을 네.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의원님 해명이니 뭐니 하는 건 전혀 좀 관계가 없었고요. 저런 이제 오래된 그리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남겨두지 못한 중요한 건축 또는 산업 시설들을 저처럼 역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손 의원님이 본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면서 저런 거 보존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먹히죠.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뭐 얘기를 가만히 손 의원님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는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남의 지역구에 와서 마지막에 듣고 나서 이제 손 의원님 진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곧 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뭐 사상 최대 인원이 해외로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면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오래된 역사 유물들을 보존하지 못하냐. 누구 때문이겠어요? 정치인들 때문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래요. 내 거를 보존 안 하면서 남의 것만 보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거를 보존할 때 내 것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의 틀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뭐 이미 이제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들에서 이제 시작되어 있는 단계고요. 지방 도시들이 서울이 20년 전에 겪었던 또는 30년 전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지금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서울이 깨닫고 되돌아가는 일들을 지방 도시들이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선생님, 도시 재생의 첫째는 가장 중요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없는 도시는 예술과 문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바오 같은 도시나 그 바르셀로나 같은 도시의 건축 문화로 전 세계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로마를 보시거나 터키 이스탄불을 보시거나 하면은 그 조상이 물려준 돌무더기만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관광객들로 그 도시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이 얘기를 공감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전후에서 역사 알바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역사 알바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12번에 걸쳐서 진행할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7편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의원님이 이제 정치 또는 경제, 검찰 이쪽은 저보다 잘 아셔서 이제 저 몰라요. 배워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셨는데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역사 공부 참 싫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싫어했어. 연도 여기 어떻게 싫었어. 이제 손 의원님과 대화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이제 대중이 궁금해하는 진짜 역사의 핵심일 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번 좀 버텨보기로 했고요. 사실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몇 년 새 우리의 이제 정치, 사회, 문화 현실들이 전부 역사적 사건들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국정교과서 문제, 건국절 재정 문제,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문제, 지금도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역사적 사안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이야기가 되는지, 거기에 깔려 있는 철학적, 생활적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라이브로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큰 줄기는 저는 교수님께서 하실 거고요. 저는 이 역사 알바의 중심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위한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사를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 일환일 것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가 역사예요. 그죠? 역사 속에 쌓여온 쓰레기 찌꺼기들이 적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적폐인지 그거를 좀 알고요. 그 적폐가 어떤 정치 세력 또는 어떤 경제 집단 또는 어떤 사회 세력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쌓여 있어요. 제 마음에도 쌓여 있고요. 손 의원님 마음에도 조금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적폐냐? 이걸 알아야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적폐의 역사도 한번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선생님은 정말 극렬한 문빠신 것 같아요. 제가 손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안 되죠. 손 의원님은 문빠시죠. 저는 아니요, 문빠 저는 아니에요. 문빠가 아니라 저는 그냥 뭐 조금 다른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 트윗을 보면 선생님 정말 극렬한 문빠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문빠가 아니고요. 문빠였던 적도 없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님은 한 번 뵌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빠가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만 어떤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냐면,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이룬 것이 1997년이었잖아요. 98년? 예, 97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그런 문제들을 낳았는가를 좀 역사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치 무관심이었다는 것이고요. 정치 무관심의 근본에 깔려 있었던 것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누가 해도 똑같다.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최고다. 이런 식의 이제 속물주의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무렵에 팽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최근에 좀 이렇게 망신스러운 비극을 낳은 배경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소년을 그렇게 느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제가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도 저 트윗에 썼지만 다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최근에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저도 못마땅한 점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쓴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이제 그것이 그것이다, 똑같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합니다. 보기 네네. 때문에 일단 아마 믿고 기다려 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비치는 부분이 있겠죠. 네. 혹시 문재인 시계를 차고 계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보지도 못했고 청와대 구경도 못했어요. 요새 실세를 확인하는 거 이 문재인 시계라고 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곧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제 역사 알바 예. 본편 1번 1회부터인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으로 치면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부르는 이름이고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우리를 식모라고 그랬어요. 식모였어요. 그리고 네. 1930년대까지는 침모라고 불렀어. 바느질했구나 그때는. 뭐 그걸 그다음에 음식을 만들었고. 일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요보, 어머니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인들이 아내와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을 여보. 예, 여보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라 부르고 여보라고 집안이라는 주부를 그렇게 부르는 그래서 이름을 언니 뭐 이러듯이 그렇죠. 그러는 주부를 거구나. 자기들은 하녀를 부르는 이름으로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안 가사 노동자들도 이제 한국인들이 했었고요. 더 문제는 이제 이게 항구니까 배들이 들어오면 배에 이제 쌀을 실으면 쌀도 실어야 되고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면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신시식 물품 성냥이라든가 이런 거 하역하고요. 하역 노동자들 역시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다 거기에 동원이 됐죠. 그래서 목포는 우리나라 최초로 부두 하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언제쯤입니까? 1898년.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개양된 다음에 최초의 하역 노동자 총파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해운 노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잘 기념을 안 해서 그 그렇죠. 자리가 어딘가요? 그러면 목포 부두 바로죠. 거기가 지금 부두라는 데가 지금 그 온금지구를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거길 겁니다. 저는 지금 목포를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좀 봤더니 이제 이게 목포예요. 여기 위에가 크게 보였을 때. 그런데 이제 이쪽이 이제 서해고 이쪽이 남해입니다. 요 구층에 이렇게 이제 목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항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열렸던 항이 아마도 이게 지역적인 걸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해요.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유달산과 관련해서는 노적봉 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노적봉이 여기 있으니까. 예, 노적봉 설어가 있고 이 노적봉 설어는 이제 충무공이 그 외적과 싸울 때 이제 군량미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과장해서 외적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적봉이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서도 수군의 주요 이제 사실 보면은 요새예요. 여기가 바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포항이 주로 이제 거래를 했던 곳이, 그러니까 부산항은 시모노세키를 통해서 일본 이제 혼슈하고 연락이 됐고요. 목포항은 하카다를 통해서 일본 큐슈하고 많이 연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서남 쪽이죠. 그러니까 서남 쪽이죠. 서남 쪽 끄트머리 이쪽 항구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뭐 제가 그쪽은 잘 모르니까. 이 항구 노조도 여기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노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엔 노조 같은 건 못 만들고 워낙 이제 저임금에 혹사를 당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건가? 그렇죠. 구조가 뭐 십장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일본인 특유의 제도예요. 일이라는 게 뭐 일본 사람들의 일이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이제 십장을 구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0명 정도씩을 거느리고 일꾼을 담당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어났었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일본인들, 잘 사는 일본인들과 못 사는 조선인들, 그리고 힘든 일하는 조선인들이 생활 공간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다. 흥미로운 일인데 1935년에 이제 그 유명한 가수 이난영 씨가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목포의 눈물은 있어도 부산의 눈물, 뭐 군산의 눈물 이런 노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목포의 눈물 가사가 놀라운 것이 이제 2절 그 구절이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로 시작해요. 그럼 300년 원한이 뭐겠어요? 임진왜란이지. 그렇죠.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눈을 속여서 그러니까 검열의 눈을 피해서 메타포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짝 넘기면서도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이별의 눈물이냐 하면서 이 뒤번엔 요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300년 임진왜란 이후로 1937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진왜란한테 그렇게 당했고 일본 그 수군들이 계속 이제 공격해 왔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한을 잊지도 못했는데 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하역 노동자로 또는 이제 가사도우미로 뭐 요즘 표현으로 이런 걸로 학대당하고 천대당하는 이제 목포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이게 이제 당시 대중적 공감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뭐 서울에 대해서도 뭐 황성레터 같은 노래들 서러움에 좀 그러면 이거는 꼭 무슨 연인 간의 얘기라기보다 뭔가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확 드네요, 선생님. 이 검열과 탄압과 이런 것들이 심한 시대에는요. 뭐가 발전하냐면 지금 그 은유 메타포가 발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돌려가지고 자기 뜻을 마치 연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척 하면서 자기들이 그 한을 얘기하는. 여기 지금 보면 다 그래요. 그렇죠.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별의 눈물이 막 목포의 서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이게 300년 원한 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일 수도 있고요. 조국을 잃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과의 이별일 뺏기는 수도 있어요. 것일 수도 그걸 있고. 다 뺏기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선생님 여기 맨 아래가 전 지금 이렇게 새롭게 보이네요.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뒤는 예. 서름으로 눈물로 갔다가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단순한 이제 세속적인 또는 통속 당신이 표현을 하면 통속적인 사랑에 관한 신파조 노래로 이제 소비가 됐지만 사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민족적 이제 분노, 울분, 서름 이런 것들을 담는 거죠. 그 신파를 지탱한 문화적 배경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목포의 이 서름과 이 목포의 눈물과 목포의 사랑을 다시 저 명동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목포를 갖고 이렇게 분개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가사들이 또 다르게 또 다가옵니다. 선생님, 지금 그 서산 원금 지역의 그 소식 들으셨죠? 예, 예. 선생님, 그게 유달산 아까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낮아서 놀랬다고 말씀드렸죠. 유달산이 288m예요. 근데 그쪽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낸 높이가 25층이었는데 유달산의 80%를 가리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유달산이 다 가로막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는 그 너무 아름다운 저 바닷가도 자기들이 봐야 되겠고 바다 쪽에서 바라보는 유달산도 자기들만 보겠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여기에 대해 선생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길어져도 괜찮겠죠. 네.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산이 2개 나와요. 네. 바다는 하나 나오고요. 강은 맞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구나. 동해물이 나오고. 백두산이 나오고 네, 남산이 맞아, 나와요. 맞아.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게다가 이제 한국인들이 뭐 선 의원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저한테 전기를 심어준 산이 무려 7개예요. 아마 산이 안 들어가는 교가 부르면서 자란 사람이 한국인 중에 거의 없을걸요. 맞아요. 뒤 산에 전기 뭐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쉽게 말하면 한국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니고요. 같은 산을 함께 보면서 형성되는 공동체예요. 맞다. 산악에 관한 시선 공동체예요. 모두가 뭐 멋지다. 남산이든 선생님. 관악산이든 이걸 보잖아요. 맞아요. 목포는 유달산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목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줬던 것이 유달산을 함께 본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아파트가 산자락들을 잠식하면서 산을 함께 보는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어요. 선생님,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요. 저는 더 심해요. 부산도 그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 아파트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 지역으로 가면서 특히 산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쳐 올라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허가 문제가 좀 느슨한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임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기에 이제 지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임야는 원래 우리가 안 건드리는 곳이었어요. 제가 왜 애국가에도 산이 나오고 교가에도 산이 나오고 한국의 공동체가 산을 같이 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사람들의 전통 문화가 산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함부로 집을 짓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산에는 산 사람이 살면 안 되고요. 죽은 사람 집만 지었어요. 사당들.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을 선앙당?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산인가요? 예. 산에다가 모시는 거군요. 그렇죠. 산은 죽은 분들만 사는 곳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배우네요. 못 들어보셨죠? 네, 우리 산의 공동체라는 우리 마을 얘기나 산소. 예,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는 선생님. 똑같은 귀신이라도 물에 살면 물귀신이고요. 산에 살면 등급이 높아서 산신령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물귀신과 산신령. 다르죠. 아, 그만큼 선생님, 이제 진짜. 산을 파고들어서 사람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한국적 정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는데 주로 이제 60년대 개발 시대를 맞으면서 또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인당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욕망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주거 면적을 확대하려는 욕망과 결합하면서 주로 서구적이거나 일본적 공간관이 개입해 들어오면서 산을 깎아먹는 일들이 이제 흔해졌죠. 그건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집을 안 지었던 산자락이라고 하는 곳이 새 주거지로 개발하기에는 제일 편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나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우리가 발전의 초기 과정에서는 산자락부터 깎아먹어요. 근데 처음에는 산자락 아파트들이 뭐 4, 5층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잘 못 지을 때 산자락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아파트들이 산에 들어가요. 예. 그 당시는. 이제 그런 문제들. 지금은 부자들이 산으로 가는데. 예. 네. 경치가 좋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삼선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잖아요. 아, 지금 거기도 끔찍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고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같은 경관을 보고 같은 공간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산을 가리는 것이 공공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해악이다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을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유달산을 다 볼 수가 있겠죠. 다 보는 거죠. 그렇죠. 내려다보고 바다도 옆에도 보고요. 보고. 네. 근데 이제 목포의 다른 분들은 유달산을 안 못 보이는 보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목포 시민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해체해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근데 그만큼 이제 돈 또는 이제 집값 그리고 이제 좀 더 넓은 공간, 안락한 삶 이런 데 대한 욕망들이 이제 공동체 파괴를 가볍게 하는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후 한국의 새롭게 형성된 그런 문화적 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봅니다. 선생님, 진짜, 저는 이 장소를 보면서, 이제 저는 이 동네를 이제 보리마당이라는 이쪽하고 이어지는 지금 옹금동 이쪽 부분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8,000여 평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내화라는 목포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장은 폐쇄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벽돌과 기와를 찍어내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조선 내화라는 그 회사가 참 놀랐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나중에 그 사주셨던 분이 자기 이름을 써서 이훈동 정원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옆에 박물관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목포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하고 지금도 이 다른 곳에 회사를 크게 갖고 있고 아마 목포에선 제일 큰 회사가 아닐까? 근데 그 회사가 아직도 이거 조선내화라는 이 옛날 공장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서산 원금 지역 발표를 한 것을 보니 이 조선내화의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조선내화입니다. 요게. 이게 위에서 유달산 쪽에서 바라본 조선내화고 여기서 바라본 지금 앞에 바다 풍경입니다. 이런 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조선내화 부지를 메인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산에 있는 집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이 350세대의 조합원들이 이제 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21층짜리 아파트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 모든 뷰는 다 가려지는 거고 바다 쪽에서 바라보는 유달산도 전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달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이 바다를 바라보는데 여기 앞에 21층짜리의 아파트 군이 1,400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이런 계획이 백주 대낮에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선생님 모시고 이 조선내화 근처의 동네를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극렬하게 반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목포에 가서 전우영 선생님 모시고 오늘 목포 서산 온금지구의 그 근대 문화 가치가 있는 그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은 마포에 있는 제 지역 사무실에서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우영 선생님 그 트윗을 통한 그 많은 팬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관리를 받고 있죠. 많이 혼나고요. 아, 그렇습니까? 가끔씩 혼나고요. 네. 선생님 뭐 거의 카리스마가 무슨 말씀이세요? 유튜브고 어디고 선생님 네. 거의 오유고 이런데 뭐 그 선생님 그 트윗이 없는 날이 없어요. 뭐 자주 써서 그렇겠죠. 예. 하루에 몇 개씩이나 올리세요? 많을 때 한 너덟 개, 적을 땐 한두 개 뭐 이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그 트윗이 인기가 너무 좋은 것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 촌철살인의 그 선생님의 인사이트가 보여서 참 감동이고요. 저도 선생님을 그래서 처음 만났지만. 네.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에 국정교과서 네. 그것 때문에 만났군요. 네. 사실은. 예, 그때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촌철살인이라고 자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살인이 싫어요? 예, 싫어요. 선생님, 살인이 싫어. 선생님 단어의 그 원래 뜻을. 예전에 책을 하나 냈어요. 네. 트윗글 가지고 책을 하나 냈었는데, 그때도 이제 출판사 쪽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길래 살자를 활자로 바꿔달라. 촌철 활인. 예, 저는 사람 살리는 걸 쓰고 싶다. 활명수의 활인가? 그렇죠. 활명수의 활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요즘 와서 가만히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말 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당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그 2015년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국정교과서 이야기가 터졌을 때 제가 뭔가에 꽂혀서 그 도종환 장관 지금 장관을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학자들 회의를 따라다니면서 그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그 야당에 자격이 없다고 호통을 친 그 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거를 제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생각으로 나서서 그때 그 국정교과서 관련돼서 현수막이랑 그 홍보를 했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근데 지금 도정환 장관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했던 행보가 우리 손 의원이 들어왔을 때 했던 일 중에 최고였다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을 약간 이제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현수막을 걸었었죠. 그때 그 새누리당 측에서 펄펄 뛰며 난리를 쳤던 거 선생님 기억하세요?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겠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한 일일 테니까요. 급소를 찔렸을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제가 뭐 종편 폄하해서 죄송합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그때도 우리 당을 이제 폄하했던 사람들이나 또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펄펄 뛸 때는 우리가 잘한 거였어요. 제가 그때 한 가지를 얻은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그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관련되는 그런 그 홍보전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승기를 잡았던 게 전 선생님한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거야 뭐 이제 사실은 역사의 본질을 할까요? 또는 역사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행동에 좀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뭐 왜 그러는지를 뻔한 거잖아요.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트윗에 그냥 쓴 글을 손 의원님이 더 멋있게 바꿔가지고 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확산시켜 준 게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은 이제 역사학자로서는 특히 그 순간에 본인의 사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우셨겠죠. 언제나 그렇죠. 사실은 역사는 지난 일인데요. 그게 계속 현실에 소환되면서 현실에 대한 좀 생각을 바꾸고 또는 이제 잘못된 것들을 합리화하고 하는데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고만 보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또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 이제 국군의 날 이제 좀 날짜 변경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부 역사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또 어제 오늘인가요?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가 갔던 길 또는 이제 손기정 선수가 갔던 길, 그러니까 이제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 길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 이게 뭐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과거의 일을 소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현실에 좀 닿아 있어요.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군요. 반복을 떠나서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가 잘 안 보이니까 미래를 예측할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또는 이제 제일 확실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역사에서 유사한 경험을 찾아서 반추하는 거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행로. 이에이치카가 얘기한 것이 이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 또는 이제 죽은 자가 산자의 발목을 잡고 산자가 죽은 자를 되살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그런 거거든요. 대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화 때문에 뭐 매사가 사실은 모든 이제 정치적 또는 이제 경제적 사건 하나하나가 좀 역사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뭐 외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면은 인간의 갈등 구조는 참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쟁도 것도 그렇고. 있고 아닌 네.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진실과 네. 거짓의 그런 예. 이제 문제들도 그렇고 오늘은 호외입니다. 예.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한 추석 전후 해서 저희가 역사 알바를 한 12번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목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은 호외로 선생님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 번개로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목포 이야기 좀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세 수입이 들어옴에 따라서 개항장을 늘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이제 편의를 봐주면서 제국주의 우리도 국가에. 뭔가 수익이 있었구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황실로서는 고종으로서는 네. 이제 관세 수입을 좀 늘려서 네. 재정난을 좀 타개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그것도 거죠. 일본 사람들의 계략 아니었을까? 돈 좀 떼어주면서 지네들 또 더 많은 거를 빼가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옳았느냐 그렇느냐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국주의 국가와의 무역이 확장되면서 그 무역 속에서 관세 수입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점이 국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훨씬 더 컸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은 조선 또 대한제국의 곡창지대였거든요. 근데 곡창지역이었고 당시 일본이 조선에 요구했던 조선에서 바랬던 대표적인 수입품이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막 일본은 이제 수행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전되고 이제 농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서 노동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많이 진전되고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일본 쌀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으니까 조선 쌀에 대한 요구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특히 호남 지역의 곡창지대의 쌀, 콩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가죽, 사금 이런 걸 수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요. 그 수입항으로서 목포항이 이게 굉장히 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인데 조선 정부도 그러니까 당시 대한제국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한 셈이 돼서 개항하자마자 목포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이 됐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목포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또 어민들이랑 많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목포는 그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포항이 만들어지면서 원래 이제 사실은 포구가는 사람 살기 안 좋은 데예요. 옛날은 지금이 이제 방파제 다 정비하고 축항 공사에서 바닷물 들어오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돼 있지만 그때 툭한 물 들어오던 데라.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오고 뭐 언제 해일이 날지 모르고요. 이래서 바닷가 가까운 곳은 이제 거주지로 만들어지질 않죠. 그리고 또 이 목포항 원래 살던 주민들도 대개는 이제 여기가 호남 지역의 조창, 그러니까 조운의 중심지였어요. 거기다가 배에다가 쌀을 실으면 이 배가 서해안 따라 쭉 올라와서 강화도 앞바다를 거쳐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제 그렇게 보면 뱃길의 이제 서남단 종착점이었다고 할까요? 그런 곳이어서 조선 시대에도 그쪽에 이제 객주 이런 이제 그 쌀 취급하고 객주나 이제 뱃사람들 사는 마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항을 하면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쪽에 원래 조선 사람들 살던 곳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서로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조금 인천도 마찬가지고 원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신항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일본인 거류지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 유달산 쪽은 목포 원래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하고 가까우면서도 일본인 거류지를 따로 만들었던 곳에 해당하죠. 그게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농업을 주로 하며 살았다면은 지금 목포에 아주 많이 남아 있는 흔적들은 대부분이 상업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주상복합 얘기를 하지만 1층에 가게고 2층에 사람이 살았던 그런 집들이 뭐 수천 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를 사실 어릴 때 한번 가보고는 이번에 그 경선을 준비하면서 작년 가을에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가서 제가 아주 놀랐던 게 하나가 첫째 유달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랬고요. 그 바위하고 이게 길게 된 산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놀랬고 두 번째는 유달산이 너무 낮아서 또 놀랬어요. 유달산을 보고는. 그리고는 저는 사실 명동의 그 적산가옥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그런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목포를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런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경선을 준비하고 이제 예총 그 전남 지부 관련돼서 이제 그 제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하러 각 도시를 돌면서 저는 목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 목포는 지금 이런 집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빈 집들 이제 불 다 꺼지고 다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남아있는 집들 노인들만 살고 계신 그 집들 이게 보물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둘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유달산 주변에 거기 그 옛날에 경찰서가 있던 자리에도 고층으로 빌딩 하나 올라가 있고 또 그 옛날에 법원이 있던 자리에는 또 지금 뭐 아주 엄청난 대형 교회가 들어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교회들은 참 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살아있는 게 일본 영사관이 살아있어요. 선생님 보시기에 목포에 남아있는 근대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또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꽤 많을걸요. 뭐라고 일일이 짚을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개항장 도시들은 그러니까 이제 1880년대부터 개항하기 시작한 이 개항장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뭐 부산, 원산, 인천, 목포, 군산, 진남포 이런 데들이 다 막 그런 옛날에 이제 북한까지 지역까지 포함하면 도시들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일본이 조선 물자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또 거기에 수탈에 이제 천병들인 일본 상인들을 보내서 형성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이제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들이 많고 일본인 주거지들이 많고요. 또 일본의 특징적인 상업용 건물들 이게 이제 장옥이라고 그래요. 세장형 주택이라고 그래서 도로면에 좁게 내고 그 안쪽으로 길게 건물을 짓고 선생님 잘하시는군요. 2층을 짓고 1층은 점포로 2층은 상점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상가. 일본어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나가미찐가 뭔가 뭐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짓는 건물들이라 지금 아까 두 개씩 붙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지붕을 함께 쓰고 있는 서울에서는 집들이고요. 이제 충무로 명동에 그런 건물들이 많았고요. 제가 명동에서 태어났어요. 어느 이제 개항장 도시나 이제 일본과 직결된 도시들이나 본정이라고 부르는 지명들이 있어요. 혼마치, 메인 스트리트라는 뜻이죠. 서울의 혼마치가 충무로로 바뀐 것도 이게 일본인들의 혼마치였기 때문에 충무공의 시호를 따서 해방 이후에 바꿨던 거거든요. 길을 누르려고.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했는데 그게 이제 건물주들은 일본인들이고요. 사는 사람들 일본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개항장 도시들의 비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되면 일본인들이 대체로 이제 부자잖아요. 부자고,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하면서 이제 요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근대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 목포의 가치는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 지역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포인데 제가 유권자라서 네. 손 의원님이 제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동네 이름이 마포구잖아요. 네. 목포는 목포잖아요. 네. 이제 포라는 이름부터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항구라는 뜻이에요. 한자로는 그죠? 근데 항구인데 순 우리말로는 개라고 그래요. 갯벌할 때 개. 갯벌할 때 개. 갯내음 할 때 개. 네, 그렇죠. 갯마을 할 때 개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차면 밀물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에도 개가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분다든가. 그러니까 고수부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물이 불 때는 물이 되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묻이 되었다가 정체가 확정하기 어려운 거죠.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순우리말로는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포도 옛 이름은 순우리말로 삼개였어요. 예, 마포의 마자가 삼배 할 때 삼이거든요. 그래서 삼개라고 불렀고요. 근데 한자로 쓸 때는 좀 나눠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포, 지금 보면 서울에도 한강변에도 보면 마포, 영등포, 반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지역으로도 지방에 보면 바닷가에도 목포 또는 뭐 이제 당항포, 삼천포 이런 거 있고요. 손 의원님 옆에 있는 저거 한번 들어 보여주시죠. 예, 글자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포자가 물가에 이제 돛단배가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돛같이 생겼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돛배가 정박할 수 있는 큰 개가 이제 포고요. 또 이제 그보다 좀 규모가 작아요. 서울에도 꽤 많아요. 노량진, 동작진, 양화진, 한강진. 그렇죠. 네. 그런 진짜는 저 옆에 글자를 보시면 사람이 손으로 노를 잡고 있는 모양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포보다 규모가 작은. 그러니까 진해는 노를 져서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포는 예. 이 돛배가 돛을 올리고 돛배가 들어오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큰 배, 나중에는 작은 배네요. 별 차이 없이 이제 쓰게 네네.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배 닿는 항구들을 포진 이런 식으로 이름을 했고요. 그래서 목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이미 뭐 굳이 역사를 따지자면은 삼국 성립 이전부터 당연히 항구였을 것으로 보여요. 워낙 우리나라가 배가 들어왔다는 이제 말씀이죠. 호남 일대에서는 이제 일본, 중국, 심지어 저 인도까지도 배로 왕래하던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항구였고요. 근데 이 항구의 중요성이 이제 급작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급격히 높아진 것은 1897년에 이제 개항하면서부터였죠. 1897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또 굉장히 한 의미가 말씀 있는데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2017년이잖아요. 네. 120년 됐거든요. 목포 개항 120년이고요. 우리가 120주년을 기념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선포가 됩니다. 이때 대한이라는 국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이른바 주권의 소유를 황제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이 민국으로 바뀐 것일 뿐이고 대한이라는 국가가 생기지 120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부를 때 이 국호가 생긴 지 120년이 됐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포항이 열린 개항이 된 1897년과 대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같은 해군요. 예, 같습니다. 조금 이제 목포 개항 결정은 대한제국 선포보다 먼저 한 서너 달 먼저 개항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개항이 실제로 된 것은 대한제국 선포 한 달 후 1897년 11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대조선국 목포항이었다가 개항 당시에는 대한제국 목포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포항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 또는 병자 수호 조교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일본과 처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통상조약을 맺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쓴다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동적으로 또는 이제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편입된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지역 명칭을 보면 이제 행정구역 명칭을 보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도는 충주, 청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경상도는 경주, 상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예요. 여기가 조선시대 지명이거든요. 조선시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이 중심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라도도 그렇고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긴 하지만 도시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아요. 광주가 떴고 광주가 크고요. 네. 또 영남에서도 부산이 컸지. 경주, 상주는 전부 작은 도시고 부산, 대구가 크죠. 충청도는 또 대전이 컸고. 그렇죠. 충주, 청주는 다 변두를 밀려나잖아요. 기차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중심 도시들이 쇠락하고 주로 이제 제국주의 국가 또는 침략 국가와 직접적으로 교통선이 닿는 도시들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들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인재와 물자가 서울로 들어왔다면 개항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물자와 인재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일본으로 나가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 그러니까 문화 또는 물류 또는 이제 뭐랄까요, 학문, 사상 모든 것들의 중심이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도, 다른 나라의 중심 도시와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 부산 같은 데도 그런 목표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바닷가 옆에. 그 목포도 그러면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병자 수호조교 당시 요구했던 개항장이 부산, 원산, 인천 3항구였어요. 여기가 개항이 된 것이 이제 부산은 1876년, 그다음에 원산은 1880년, 인천은 1883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는 이제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항된 것이라면 1897년에는 목포와 저 평안도의 진남포 두 항구가 개항이 되는데 이건 조금 개항의 배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개항장 무역을 통해서 이제